영화가 개봉 전 주목을 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넷은 그중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그의 영화 속 연출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감독들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치밀한 설정과 전개, 그리고 그가 전하는 철학적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관객들은 감독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크나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놀란 감독을 니체 철학자로 만들었고, 인셉션에서는 프로이트 전문가, 그리고 인터스텔라에서는 천체 물리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테넷에서는 아마 영화 감독 최초로 양자 물리학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과학과 정신 분석학은 하나의 소재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감독이 자신의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주제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관객들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 점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인터스텔라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테넷에서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어떤 리뷰를 보니 놀란 감독이 영화 속에서 양자 물리학의 해석 중 코펜하겐 해석과 에버렛 해석의 두 가능성에 대해 열린 결말을 만들어 두었다고 했는데, 솔직히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놀란 감독에게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영화를 준비하면서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붉은색, 인버전된 세상을 나타내는 파란색을 빛이 시간에 따라 분화하는 스펙트럼을 표현했다고 말하는 리뷰도 봤습니다. 단순하게 매트릭스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오마주했다고 설명해도 충분한 것을 구태여 어떻게든 과학과 연결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관객들은 놀란 감독과 테넷에 너무나 많은 과학적 지식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테넷은 상업영화입니다. 마블 영화처럼 극장에서 개봉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는 뜻입니다. 고흐와 피카소의 그림처럼 순전히 예술성만으로 영화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란 감독의 영화가 굉장히 많은 학문적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그러한 소재들은 영화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지 영화 자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어떤 농구선수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3점 슛을 성공했다고 해서 그가 수학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테넷은 특정한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시간은 수많은 영화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영화 속 주인공들은 일반적으로 과거 또는 미래로 단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벤져스처럼 다중우주와 평행우주 같은 세계관을 가져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테넷에서는 인버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버전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완전하게 되감아지며 역행하는 설정입니다. 인버전된 인물들은 순행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평행세계나 다중우주 이론과는 다르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존합니다. 이러한 설정, 즉 같은 시간에 여러 시간대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역설적인 장치는 영화에 상당한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관객들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미 앞에서 엔트로피와 양자 물리학 같은 이야기를 하여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엔트로피와 양자 물리학은 영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버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설명하기 위해 잠시 사용한 과학적 개념일 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감독의 연출과의 표현입니다. 테넷의 사용 시간은 무려 2시간 30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상영하는 상업영화는 2시간을 넘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입장에서나 극장과 배급사 입장에서나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영화가 길어지면 그만큼 스토리 전개가 느려지고 관객들이 사용 시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극장과 배급사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상영할 수 있는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설국열차가 미국에서 개봉할 때 극장에서는 무려 25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넷의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긴 것은 그만큼 감독이 영화를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테넷에서는 회전문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전문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들어가면 시간이 역전, 인버전 됩니다. 하지만 감독은 다양한 사람들의 인버전된 모습과 시간대를 섞어놓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처음 보는 관객이라면 굉장히 난해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었지만 두 번째 보니 쉽게 이해가 되고 상당히 단순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회전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 후반부 스타스크 12에서의 복잡한 인버전과 시간 협공을 통한 연출은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장면이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한 연출과 이질적인 장면들을 통해 관객들을 압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액션은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 다른 영화들에 비해 부족합니다. 상당히 투박하고 아주 현실적이며 부족한 모습들은 음악과 효과음으로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란 감독의 차별점과 무기는 언제나 복잡하고 치밀한 연출입니다. 만약 스타스크 12에서의 액션이 쉽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면 그만큼 인버전과 영화의 매력이 반감했을 것입니다. 사토르의 아내 캐서린의 직업은 미술품 감정사입니다. 그녀는 경매소에서 미술품을 감정하는 일을 하고 주인공인 사토르에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왜 직업이 하필 미술품 감정사일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유일하며 똑같은 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같은 시간에 다른 시간대의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연기한 주도자가 오페라 극장 테러를 저지하는 와중에서도 또 다른 그는 사토르와 저녁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테넷을 전해 들었던 배 안에 인버전된 또 다른 주도자가 타고 있었던 것은 그저 소름을 돋게 합니다. 주도자의 이름이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그를 정말 비밀스러운 인물로 표현하고자 했을 가능성과 불특정 다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연관시켜 본다면 예술가들이 종종 자신의 작품을 무죄로 칭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이런 주인공들을 상징합니다. 진품은 현재의 주인공들이며 미작은 인버전된 주인공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려는 주인공이 왜 그렇게 캐서린에 집착하고 캐서린은 대체 왜 그렇게 위작에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 이유 또한 설명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각각의 주인공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주도자는 현재의 인물이 과거를 사는 경우입니다. 그는 미래에 테넷을 창립하고 미래를 경험한 인물이지만 이미 진행된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토르는 현재 인물이 미래 속에서 존재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는 인버전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용합니다. 또한 미래의 세력과 소통하며 이들의 사상과 행동을 대변합니다. 캐서린은 현재를 그대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영화 속 시간의 흐름은 캐서린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치 진품과 위작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테넷의 세상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같은 인물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래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인물이 현재로 인버전하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인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화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레포가 만든 두 개의 위작 중 한 개만이 영화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과 위작을 연결시키려는 감독의 목적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위작이 두 개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주도자와 사토르가 모두 캐서린, 즉 캣에 집착하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는 결국 현재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탈린 고속도로에서 인버전된 사토르가 BMW 안에 있는 이사이를 찾는 장면에서 그는 총각전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할아버지 역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간대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토르가 인버전된 상황에서 우연히 총을 맞을 일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인버전된 여러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지만 결국 그 상황을 동일하게 되풀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우리가 만약 미래를 보고 결과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미 진행되었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순행하지만 그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공존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공존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의 모습이 관점에 따라서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역설적이게도 과거와 미래의 교차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테넷의 손모양이 이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도자와 사토르가 캣을 지키고 소유하려는 이유는 영화 속에서 캣만이 유일하게 현재의 시간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과 상황이 위작을 판단하는 것, 즉 현재의 시간에서 다른 시간대의 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캣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는 아들 맥스는 다음 세대로 상징되며 현재에서 지키고 싶은 미래의 가치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스크 10에서 주도자는 사토르에게 세상의 알고리즘을 뒤집으려는 이유를 묻습니다. 사토르의 대답은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문제들로 인하여 미래의 가치들이 훼손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대답에 주도자는 다시 생존은 각 세대의 문제이다 라며 반론하지만 사토르는 이에 동의합니다. 주도자의 말처럼 사토르의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테넷은 끝까지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사토르가 죽고 알고리즘이 해체되며 영화는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그 시간에서도 다른 시간대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일들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독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순간은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영화가 복잡하다고 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모두 열린 결말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더 좋은 영화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테넷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순간은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캣은 스타스크 12 작전에서 알고리즘을 탈취하기 전까지 사토르가 죽지 않게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어기고 자신의 감정, 결정에 따라 그를 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배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내릴 수 있는 여자의 모습, 그녀가 동경한 바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언제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의 결정 또한 우리 자신들의 결정입니다. 과거 우리들이 어리숙하고 부족했던 모습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테넷일 것입니다.